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 분석보고서 1국 2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4월 22일 한국판 뉴딜 등장. 문재인 민주당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대한민국 변혁의 기회로 이용하였습니다. 변혁의 본체는 한국판 뉴딜입니다. 4.15 총선 직후인 4월 22일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청와대 브리핑입니다. 정부는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관계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주기 바란다. 뉴딜 정책은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1930년대 대공황 극복 정책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용한 긴급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무렵 대한민국 뉴스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서 대공황 이야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물론 외신을 인용한 그런 뉴스인 것이죠. 2020년 3월 22일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케빈 하셋 전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3월 19일 CNN에 코로나19 팬데믹은 1929년 대공황 사태를 재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여러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극심한 경기 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대공황보다 심각한 그 대공황 앞에 대자가 하나 더 붙은 대공황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을 인용해서 소개하곤 했습니다. 바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그런 말을 한 당사자인 것이죠. 다음은 문재인 민주당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과거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구제, 회복, 개혁에 중점을 둔 뉴딜 정책을 추진하였다. 자유방임주의의 종언, 자유방임주의를 끝내버렸다 하는 것이죠. 독점 자본주의의 모순 시정, 미국 복지제도의 토대 형성 등 이러한 철학과 이념과 제도의 대전환에 기여를 했다. 대충 보더라도 이 뉴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던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분야에서 그리고 아주 절실하게 이것을 살펴서 다시 카피잉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런 것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구제, 그리고 회복, 개혁을 하는데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했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요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그러나 해야만 할 때, 이제 이런 경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유방임주의, 방임주의라는 말이 붙었지만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하는구나. 독점 자본주의, 독점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한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미국의 1930년대 뉴딜 정책에서 힌트를 얻어서 한국판 뉴딜로 202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철학과 이념과 제도를 대전환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문재인 민주당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화로 해서 대한민국을 변혁하기로 했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기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회를 못되게 이용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한국판 뉴딜은 자유민주주의를 폐기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 계약, 이렇게 공표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 되겠죠.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 이제 이것도 청와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한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 계약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참 장대한 어떤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대체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은 헌법주의 국가이고 국민 주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종신제 왕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5년짜리, 그것도 한 번만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공무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100년의 설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제 아무리 낙원을 불러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은 이런 발표를 할 때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국민이 현명해야 한다. 문재인 씨가 무슨 대단한 재주가 있어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나오면 국민은 앞뒤 더 가릴 거 없이 그 자리에서 멈춰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은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개혁이다. 이렇게 또다시 공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설계이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개혁이다. 이게 2020년 7월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은 8.15 광복절에 한국판 뉴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개혁이라고 또다시 공표를 했습니다. 8.15 광복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기도 하죠. 이렇게 의미 있는 날에 한국판 뉴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개혁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8.15 광복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은 역시 사람 중심의 상생이다. 한국판 뉴딜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 개혁이며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소개한 이 내용을 이해했습니까? 여기에서 문재인 씨가 사람 중심의 상생이라고 한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우리말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있는 공무원이 정부의 행사에 가서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면 거기는 전부 개, 돼지만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것은 이데올로기적인 특수 어휘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때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 자주 들은 이야기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것이 아니며 같은 단어를 쓰는 전 세계인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이 아니다. 이거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같은 그 청와대 게시물을 보면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이 이전에 루소의 사회계약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2018년 10월 16일 한불 비즈니스 리더스 서밋 기조연설, 거기에서 이제 이런 것을 썼죠. 여기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뭐 거의 다 청와대에서 게시해 놓고 있는 그런 자료들, 그런 것입니다. 그때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루소의 사회 계약론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면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자신도 사회계약이라는 것과 민주주의라는 것을 연결짓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사회계약은 민주주의의 기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판 뉴딜 이야기를 여기에 대입시켜 보기로 합시다. 한국판 뉴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새로운 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죠. 본인이 했던 말을 가지고 본인이 한 말에다가 대입을 해서 우리가 그 뜻을 좀 이해해 보려고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계약은 국가의 출현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일종의 빅뱅과 같은 겁니다. 하나의 세계가 생겨나는, 거기에 또 다른 세계에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계약이란 국가 탄생에 선행하는 다수의 상호계약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나라의 국민이 될 사람들이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것이 사회계약이다. 이런 것입니다. 또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사회계약이란 자연 상태의 사람들이 국가사회의 수립을 위해서 국가사회의 기본사항들을 약속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가 지금 자연상태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여기에 우리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그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나라 이름은 무엇이고 이 나라 안에는 누구만 살고 이런 것을 약속하는 것이 사회계약이다. 문재인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계약은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먼저 일어나야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것을 확인을 했죠.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고 할 때 선행 절차로서 요구되는 사회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새로운 민주주의 계약이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이 이렇게 밝힌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건국된 국가입니다. 건국 이후 오늘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일 뿐입니다. 문재인 민주당이 2020년 7월 14일에 공표한 새로운 사회계약,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폐기하고 없애버리고 그것과 다른 민주주의를 채택해서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치는가? 다음 내용이 더 또 충격적일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자유시장경제를 폐기하는 대전환이다.
이제 그 내용을 결국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꼼꼼히 분석해 보기로 하죠. 2020년 5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제2차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속에는 3대 프로젝트 그리고 10대 중점 추진 과제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 사회 구조가 변화해서 바뀌어버려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2020년 5월 7일 한국판 뉴딜 정책 해설 자료, 기획재정부의 자료입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 위기와 경제 사회 구조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고 코로나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또 혁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혁신은 우리 한국어를 쓰고 한글을 쓰는 우리 국민이 알고 있는 그 일반적 개념의 혁신이 아닙니다. 문재인 민주당이라는 그들이 취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특수 용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1일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역시 산업과 경제 구도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겠다.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2020년 6월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 청와대 자료입니다. 여기에서도 국민 여러분이 이러한 발표를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이중어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 우선 가치, 이게 무슨 뜻인가? 좌파들은 알 겁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죠. 포용국가, 이 포용국가가 이웃끼리 옆집에 사람이 없으면 집도 봐주고 우편물 받아주고 자기네 집에서 떡을 하면 옆집에 나눠주는 그 포용 아니다. 그것만큼은 알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이것도 특수 언어입니다. 추격형 경제와 선도형 경제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그 리버럴이라고 하죠. 기업의 자유를 최대화하려고 하는 리버럴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기존 질서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결국은 거기에 저항하는 그런 리버럴이 있는데 전부 다 개념적으로는 좌파입니다. 기업 우선주의로 가는 것도 역시 좌파다. 리버럴이라는 말이 붙은 한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리버럴 중에서 고전적인 리버럴, 주로 집단주의, 꼬뮤니즘이라든지 꼬뮤날리즘이라든지 그쪽에 가까운 이론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면 이 용어를 알 겁니다. 일반 국민하고는 다른 뜻으로. 하여간 이것은 다른 말이다.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무튼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특단의 대책 또는 과감한 혁신이 도대체 무엇인가?
문장 속에서 찾아보면 그것은 바로 선도형 경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대전환한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다.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을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과거의 방식인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선도형 경제,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선제 조건이다. 여기에서 그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것도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헌법이 규정한 자유경제 질서는 바로 이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경제 질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하고 있다. 이것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선도형 경제라고 하는 문재인 민주당의 이중 언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중 언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서 통상적인 한글의 의미와는 다른 뜻인 그런 말들, 그런 어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이 말하는 선도형 경제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많이 생산하고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벌고 기술이 남보다 앞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돼서 뒤따라오는 국가들을 선도하는 그런 경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도형 경제는 아마 이런 것이었겠죠.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의 선도형 경제는 이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선도형 경제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경쟁을 하는 시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는 변혁을 뜻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민주당의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입니다. 한국판 뉴딜로 이제 우리는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선도형 국가로 갈 길을 찾았다.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려면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정세균은 중진국인 상태를 함정에 빠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함정에 빠졌다. 그러면 함정에 빠졌다는 그 사실, 그 상태로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그 소득이 있습니까? 함정은 그저 100% 부정적인 어휘가 맞죠. 함정에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단지 함정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멀리 달아나는 것만 상책인 그런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는 현재 전 세계가 경쟁을 하는 바로 그 시장을 떠나기로 결정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방식을 버리겠다 한 데서도 역시 이 뜻이 좀 더 분명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의미는 적극 행정이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선도형 경제라는 것은 이들의 말을 보건대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강력하게 경제를 통솔하고 통제하는 그런 형태이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도대체 어떤 경제를 강력하게 통제, 통솔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기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 바로 문재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입니다. 2020년 6월 19일 더 300에서 보도한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은 시장 만능주의를 넘어 새 시대로 가는 것으로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을 이뤄가고 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넘는다. 이 사람들은 넘는다, 극복한다 하면은 버린다, 파괴한다. 일단 그렇게 풀이를 하면 대충 그 의미가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 한국판 뉴딜은 자유시장 경제를 벗어나서 새로운 경제로 변혁하는 것임이 분명해진 것이죠. 문재인 민주당은 2020년 8월 29일 제4차 정기 전국 대의원 대회, 전당대회라고 하죠. 거기에서 그 정당의 당헌에 한국판 뉴딜을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뉴스를 한 건 소개하죠. 2020년 9월 14일 이데일리 뉴스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 경제적 대전환을 선도하고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을 당헌에 포함하고 미래전환 K뉴딜 위원회, 이것이 K가 그냥 한국판 뉴딜 이렇게 보면 됩니다. K뉴딜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격상시켰다. 이제 이런 뭔가 대단한 땅이 뒤집히고 바다의 물이 하늘을 덮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려고 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문재인 민주당이 말하는 이 새로운 경제, 그것은 무엇인가? 문재인 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 체계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가? 수출 위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수 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사회적 경제 시장과 공동체 시장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가 그 길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할 특수 언어가 몇 개나 됩니다. 용어가. 수출 위주의 경제 체계를 바꾼다. 내수 시장이 더 중요해진다. 여기에는 이들이 좀 과도한 어떤 공포심, 결국은 먹을 게 없어진다는 데까지 가는 그런 것도 바탕에 있고, 사회적 경제 시장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공동체 시장,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에게 좀 낯설 수가 있는데, 그 공동체 시장을 저 북측의 장마당 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거,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아마 이미지는 좀 맞출 수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존 경제하고는 다르다. 이제 그렇게 일단 그 정도로 정의를 해두기로 하죠. 문재인 민주당은 그 정당의 강령에 사회적 경제 성장 기반 조성이라는 그 항목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 경제의 다양한 주체 중 하나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한다. 그냥 이것을 보고 생각해 보면 국민 경제의 주체 하면 어떻습니까? 가게, 가정을 말하죠. 가게, 기업, 정부, 뭐 이런 것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그렇다고 합시다. 이러한 주체 중에 제4의 주체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게 들어오는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회적 금융을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사회 책임 조달을 강화하는 등의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민관 협력의 동반자로서 시민사회 기반의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공동체 기반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등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를 육성,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랬는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이거 그 자유경제 질서 혹은 뭐 시장경제 질서라고 하는 그 성장 앞에서 버린다더니 안 버린 거냐 이제 이렇게 주의 깊게 듣는 분들은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성장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 다 확인이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장은 일단 배척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계속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우리가 모르는 외계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하죠. 다음은 문재인 민주당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용범의 설명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적극적 참여가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 경제 두 개념의 시너지를 내면서 뉴노멀로 자리 잡게 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은 사회적 경제와 지향점이 같다. 그러면은 한국판 뉴딜이 사회적 경제하고 지향점이 같다. 이건 뭐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서 다행인데 여기에서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 경제가 시너지를 내면서 뉴노멀로 간다. 하여튼 뭐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다시 뭐 써가면서 하든지 정리를 해 보십시오. 뭔가 좀 이상하다. 뭐 그렇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어서 김재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책도 참 이름이 깁니다. 정말 김정은 스타일 똑같다. 그렇죠. 공공성을 갖춘 민간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 민간인데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이런 하나하나의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밖에 있는 새로운 경제 주체다. 이런 겁니다. 김재구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은 채용하고 선발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한 사람을 선발하기를 원한다. 공무원도 이제 특정 색깔을 가지고 뽑겠다 한 것을 알 수 있죠. 문재인 씨의 말도 같이 살펴보기로 하죠. 한국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도전에 나섰다. 한국 경제의 전면적인 대전환이고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가기 위한 약속이다. 이것은 2020년 9월 23일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렇게 되겠죠.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을 갖춘 민간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개인의 사소유권, 그것이 몰각되고, 이제 몰각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라고 또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참 적합하다 싶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소유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 헌법은 이것을 보장하죠. 그런데 그 개인의 소유권을 그냥 쓱 닦아 없애버리는 겁니다. 몰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집단 소유권만 갖게 되는 그런 경제 주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집단 소유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유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지분을 가질 수 있겠지. 그 지분에 대해서는 사소유권 같은 인식이 강하죠. 합유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말만 따지면 여럿이 소유를 한다 해서 이거를 합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합해져 있는 소유다.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거, 조합이나 마을이 소유하는 거. 그러면 합유면은 지분은 없다 하더라도 같이 의견 통합이 이루어지면 처분권이 있는가? 그러면 아직은 그 사소유권이 몰각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한 번 소유권을 포기해서 모두의 것으로 만든 다음에는 이제 내 것이 없어지는, 그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소유권의 몰각,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한국판 뉴딜이 추진하는 변혁 과정에서는 공무원을 선발할 때도 바로 이런 개인 소유권을 없애는데 앞장설 사람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2020년 7월 20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회 정책 토론회, 이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이 이것을 주최했고, 문재인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그리고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여기서 공동 주관한 행사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김태년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전환의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키워가야 한다. 연대와 협력은 사회적 경제의 기본 정신으로 사회적 경제는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경제 형태이다.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면 그냥 넘어갈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무서운 얘기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대라는 말은 아주 간단히 말해서 좌파들, 흔히 말해서 그 레디앙이라고 스스로를 밝히는 사람들, 그쪽에서 즐겨 쓰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연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려면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정부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내기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을 저 스스로를 비롯해 내각에 주문한다. 무슨 자기의 그 삶을 다 바쳐서 이걸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정부의 힘이 세지고 커지고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 또 합니다. 김재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 경제 전문위원회 위원장, 그가 또 말을 한 것이죠. 한국판 뉴딜 등 혁신의 성공을 위해 강력한 정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때 같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김수영이라는 서울 양천구청장이고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가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 과제, 이제 거기에서 바로 사회적 경제 3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사회적 경제 3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 그리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다음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주의 국가고 기본법은 헌법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헌법을 두고 다시 기본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입법정부가 크게 잘못한 것이죠. 문재인 민주당의 새로운 경제에서 특징적인 것은 개인 소유권이 몰각된 사회적 경제라는 것입니다. 한국형 뉴딜과 사회적 경제가 뉴노멀로 자리 잡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나 지표라고 그렇게 개념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이 적극 행정, 강한 정부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쭉 이어온 선도형 경제가 무엇인가 하는데 이게 좀 힌트가 될 수 있겠죠. 결국 선도형 경제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사실은 시키는 대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제 이들이 통솔하고 통제하는 경제로 간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래서 되는가? 이래서 안 되겠죠.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경제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경제 질서를 버리고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계획경제 내지 정부 선도형 경제 질서로 변혁하려는 전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중심이다라고 한 내용도 살펴보기로 하죠.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중심은 지역균형 뉴딜이고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 한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보기로 하죠.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겠다. 이것이 2020년 10월 28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국회에 가서 했던 말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한국판 뉴딜 위원회 위원장인 이낙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정부와 당이 함께 점검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우리 뉴딜 전체 사업비의 47%인 75조 원이 지역균형 뉴딜에 배정된다고 하는데 준비를 잘해야 하겠다. 이 말을 한 것이 10월 20일입니다. 국회 시정연설보다 앞선 시기이죠. 더불어민주당의 K뉴딜 위원회 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판 뉴딜 전체 사업비 가운데 47%가 지역균형 뉴딜에 배정된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뼈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160조 원이 투자되는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이고 2021년은 한국판 뉴딜의 착수기이다. 뉴딜은 경제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틀을 짜는 개혁이다. 뉴딜 실현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뉴딜은 지역 균형 발전 계획과 함께 추진되는 균형 뉴딜이어야 한다. 국가 균형 발전 계획과 접목시키겠다. 2020년 9월 9일에 한 말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도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현존하는 국가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로 국가 전반에 걸쳐 새로운 틀을 짠다고 합니다. 그 뼈대가 지역균형 뉴딜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지역에서부터 대한민국 국가 파괴가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 뉴딜과 국가 균형 발전의 관계, 이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문재인 민주당은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중심이지만 지역균형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말들이 무슨 그 퍼즐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해서 그 본체가 쉽게 드러나지 않죠. 양향자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닌 개혁이다.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준비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경제 토대 위에 따뜻한 사회 질서를 만드는 일이다. 10월 13일 청와대 서면 브리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한국판 뉴딜은 개혁이다 그랬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아니다. 상당수의 그 기업인들 또 일반 국민들은 경기 부양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이런 거죠. 산업 패러다임을 바꿔버린다. 국가를 사회개혁을 새로 맺고 국가 전체에 새로운 틀을 짜고 하는 건데 당연하겠죠. 여기에서도 또 이중 언어가 나옵니다.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제 토대, 그 다음에 따뜻한 사회 질서.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무슨 포용, 따뜻함, 배려, 선순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문재인 민주당이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 밑에 있는 법률, 법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 로봇 조직이죠. 법 로봇 일꾼들인 겁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것도 법에 의해서 존재하고 그들이 일을 하는 것도 법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느 법에 따뜻한 법, 따뜻한 사회 질서, 달콤한 사회 질서, 우애가 넘치는 그런 법률 관계,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것은 공적 언어가 아닙니다. 어떤 신화나 이런 데 나올 만한 그런 언어라고 하겠죠. 제 문재인 씨의 말, 그것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지역 주도성. 둘째, 기존의 균형 발전 전략과의 연계이다.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지역 주도나 연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를 내고 보다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 넣을 것이다. 이제 무엇이 주된 것이고 무엇이 부수적인 것인지를 잘 읽어내야 합니다.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이 지금까지 해오던 국가균형 발전의 동력, 에너지원이 돼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과 한국판 뉴딜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을 위해서 타서 열을 내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결국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지역균형 뉴딜이고, 지역균형 뉴딜을 뼈대로 하는 한국판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국가균형 발전을 서둘러 완성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결국 문재인 민주당의 목표는 국가 균형 발전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또 유의할 것이, 문재인 민주당이 말하는 국가 균형 발전은 온 천지의 모든 집행정부들이 추구하는 국토의 전 지역이 고르게 발전한다는 의미의 균형 발전이 아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국가 균형 발전은 그 나라의 곳곳이 다 균형적으로 발전을 하면 최고의 그 성과를 낼 수 있다. 가장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그게 전혀 아닌 겁니다. 그 뜻을 잘 읽어내야 하겠죠. 이제 국가 균형 발전과 신행정 수도 건설, 그리고 지방 분권이 어떤 관계인가, 그것도 살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민주당은 수도권에 이 서울, 경기, 인천, 또 지금은 사실은 천안까지도 이게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소위 권력이 집중돼 있고 돈, 그 다음에 기능,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죠. 그 다음에 심지어 인구, 이런 것까지도 집중돼 있어서 이 수도권을 뺀 나머지 전체하고 격차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것이 확인이 되는데, 2008년 9월 13일 행정안전부 한국정책학회에서 나온 국가 지방 간의 관계 정립을 위한 지방 분권의 비전과 전략 수립이라는 그 보고문 내용입니다. 참여정부는 분권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이 경우를 고려하면 바로 여기에서 지역과 지역 사이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합당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사실 이 수도권이 해성이 떨어져서 그냥 땅이 통째로 없어져 버리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출발부터가 참 묘하고 섬찟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은 수도권과 모든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방이라고 부르죠. 그 지방하고 사이의 격차를 완화해서 차이가 안 나게 만들어서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하는 국가 균형 발전 혹은 그 이전, 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 이전에 좀 그 좌파는 아니고 그때 했던 국가 균형 발전하고는 이건 엄연히 다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은 3분 정책, 그 나눌 분자인데 세수로 나눈다. 이 3분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권력이 여기 모여 있다고 했죠. 이 권력을 잘라내서 지방에 넘겨줍니다. 지방은 여럿이고 수도권은 하나지만 다 잘라서 넘겨주자. 이것이 분권입니다. 그 다음으로 수도권에서 돈과 기능과 사람을 다 잘라내서 지방에 넘겨주는 겁니다. 이것을 흩어질 산자를 써서 분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능은 양쪽에 다 걸쳐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또 기능을 잘라내서 지방에 넘겨주는 것을 직업할 때 업자이죠. 그래서 분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분권 정책에는 신행정수도 건설, 또 경제수도 건설. 이번에 무슨 문재인 민주당 태스크포스에서 서울을 경제수도, 근데 수도는 아니죠. 경제도시로 만들겠다. 서울을 국가수도라는 것을 폐지하고 그리고 경제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런데 경제수도로 만들겠다고 한 게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자기들이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잊어버리는 그 삼류 특성이 나타난 것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신행정수도 건설, 또 경제수도 건설 이런 것들이 이제 분권정책 거기에 들어가고, 분업정책에는 자치도, 제주자치도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혁신도시 건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 삼분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로 수도권에 있는 권력, 돈, 인구, 기능 이거를 다 떼어내서 지방으로, 지방이 쳐다보면서 나보다 더 많네 하면은 띄워주는 이제 이런 정책이어서 그 경계가 사실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방에서 보면서 수도권이 나보다 저게 많다. 그러면 가져가고, 나보다 저기가 더 권력이 세다. 이러면 가져가고. 근데 앞에서 가져갔으니까 안 된다는 이런 제한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 입법,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기관이 가는 거죠. 그럼 그런 면에서는 이게 분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도 결국은 돈과 사람도 같이 가게 되죠. 이럴 때는 또 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능이 간다 하는 면에서는 또 분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렇지 않아도 뉴스에서 문재인 민주당이 국회의사당을 옮기겠다. 그것이 헌재 위원 결정이 났어도 일단 옮기겠다. 근데 위원 결정이 났을 때 지금 옮기겠다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원입니다. 그렇죠? 국회가 다 가는 그날 위원인 게 아닌 겁니다. 어떻든 그런 발표를 했죠. 자, 이제 그러면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기면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무엇을 얼마나 가져가는가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2020년 7월 14일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런 주제로 문재인 민주당의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주관을 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위 거기에서 주최한 행사입니다. 여기에서 조판기 씨라는
국토연구원의 국공유지 연구센터장, 여기도 공유지 나왔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세종시의 자료를 소개했습니다. 세종시 쪽에서 나온 자료. 뭐냐 하면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설하면, 이 서울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가면 그러면 지역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가 하는 자료를 세종시 거를 갖다가 공개를 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11개를 옮겨가게 되면 세종시로 옮겨가는 인력이 2,900명이라고 합니다. 이 상임위원회를 2개 더 늘려서 13개를 옮겨가게 되면 세종시로 옮겨가는 사람, 이 인력은 3,164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 자료에 따르면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면 그 지역 경제에 다음과 같은 파급 효과, 결국은 돈 벌고 이득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즉 어떤 거냐 하면은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7,550억 원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연간이 될 겁니다. 기준이 그래야 하겠죠. 한 번 가면 한 번만 돈 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가가치가 유발되는 것이 2,442억 원, 고용, 일자리 생기는 고용 유발이 4,850명, 임금, 이제 월급 뭐 이런 식으로 받는 거죠. 임금 유발이 1,468억 원이 발생한다. 이것은 수도권에서 권력, 돈, 인구, 기능을 다 떼어내서 세종시로 옮겨가는 분권도 되고 분산도 되고 분업도 되겠죠.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직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가 전국적으로 7,550억 원에 이르고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균형 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 있는 그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가면 그러면 이제 서울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겁니다. 나머지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는가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것이죠. 결국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라내서 가져가고 빼앗고 하는 것을 수도권 집중 완화라고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아서 지방에 주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인 것이죠. 따라서 수도권에서 무엇인가를 잘라내서 지방이 차지하는, 지방이 가져가도록 하는 정책은 모두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되는 겁니다. 지방이 스스로 이전까지 없던 것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내서 더 많아지고 더 좋아지는 이런 것을 창조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창조가 아닌 이런 경우에 신행정수도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에서 수도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일단 서울을 국가수도에서 폐지하니까. 그리고 지방 분권이라는 것은 수도권의 권한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도 그렇고 모든 언론 방송에서 이것을 가지고 아주 공정해 보이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너는 왜 머리가 좋고 너는 왜 공부를 잘하니 하면서 그 공부 잘하는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주위에서 뜯어가고 뺏어가면서 이게 공평한 거다.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 뭔가 단단히 병든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의 패턴, 뭐 이런 모양, 그런 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이것은 2015년 6월 경기연구원의 그 정책 연구 보고서 내용입니다. 전 국토를 고르게 발전시킨다는 의미의 국가 균형 발전론은 지난 세기 20세기에 유행했던 이론이다. 그렇지만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폐기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세계는 수도권을 규제하는 이런 정책을 다 폐지하고 오히려 수도권을 세계 도시화, 우리가 알고 있는 메가시티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면은 매번 이 균형 발전하면서 수도권에서 떼어가겠다고 하는 주된 논거가 뭡니까? 수도권 너무 크다. 수도권에 너무 사람이 많다. 이랬죠. 그런데 세계는 더 큰 도시, 더 발달한 도시를 가지고 세계적인 경쟁을 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런 지 이미 오래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의 국가 균형 발전은 수도권에서 더 많이 떼어내서 지방에게 주자고 하는 것이죠.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거 너무 기니까 줄여서 행복도시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행하다 행복하다 하는 그 행복이 아니고 단수 복수할 때 그 행복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그 이외에 무수히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추진해온 국가균형 발전에는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은 어떤 일정한 패턴이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충청권, 제주권, 호남권, 경남권 이런 그 이미 있는 기존의 거점 도시에 균형 선도 도시 또는 혁신 도시 이러한 국토 균형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강력한 지방 거점 도시를 설치한다. 이제 이것이 뭐 소위 참여정부 때라든지 뭐 지금이라든지 할 때 이런 일정한 그 형태가 유지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선도 도시를 건설한다는 뜻이고 국토 공간을 수평적으로 그리고 다극적, 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초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한 네트워크로 전환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2004년 5월 7일 국토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라는 보고서를 냈고 거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런 거점 도시들을 키운다. 이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수도권에서. 왜 나는 안 되고 쟤네들은 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왜 나는 좀 크면 안 되고 저쪽은 키우려고 그렇게 갖다 주는 거냐? 뚱뚱해지면 안 된다고 한다면 부산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참 복잡한 일들이 뒤에 있습니다. 둘째,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을 특성에 따라 이전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한다. 어쨌든 주로 서울, 경기, 인천에서 그냥 다 뜯어가겠다 이거죠. 셋째, 권력에 이어 수도권의 돈, 인구, 기능 등을 지방으로 옮기고 나면 진정한 지방 분권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하는 분권 국가로의 전환이다. 이게 2004년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분권 국가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게 좀 불공평한 것이, 수도권하고 수도권에 있는 거하고 전국에 있는 같은 규모의 사실 인구로 나눠가지고 사람이 국민 기준으로 한다면 그 평균치가 같도록 나누겠다. 그러면 별로 불균형하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수도권을 보면서 충청이, 수도권을 보면서 경남, 부산이 이런 식으로 왜 쟤네들은 나보다 도시철도 같은 거 예를 들면 그게 왜 더 많아? 왜 저쪽에는 뭐가 더 많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시작부터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2004년과 동일하게 2020년에도 문재인 민주당의 국가 균형 발전은 수도권에서 권력, 돈, 인구, 기능 이것을 지방으로 퍼나르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단 20세기형 국가 균형 발전하고 다른 점은 그냥 적당히 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수도권을 아예 해체해버리겠다. 그리고 지방 분권 국가를 수립하겠다 하는 소위 담대한 계획, 대전환, 새판 짜기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